이번에 볼 작품은 어부사시사인데 조금 길 거야. 아니지. 조금 많이 길 거야. 자, 어부사시사. 윤선도의 작품이고요. 어부사시사라는 작품 역시 낯설면 안 되는 작품이야. 그죠? 특히 여러분들 이 녀석은 이것도 역시 전문을 다 볼 거라 보조자료를 좀 참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조자료 기준으로는 83페이지를 열어는 두세요. 83페이지 열어두시고 지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본사항 하나 체크해드리고 두 번째 이 지문에서 주의해야 되는 그러니까 뭘 도대체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를 설명해드리자면 그것부터 먼저 설명할까? 얘들아 자료의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8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기출 확인이라고 해서 특정한 시 구절마다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떠한 표현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지 묻는 게 뻔히 보이죠. 그러니까 묻는 건 어쨌든 정해져 있다는 건 우리는 잘 알잖아. 표현상 특징이 뭐고 여기 나타나 있는 시어의 구체적 의미는 뭐고 이 시어와 저 시어의 서로 관계는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니까 구절구절별로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우리가 보는 부분은 한자어를 지양하고 다 풀어 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집중해야 되는 편들은 좀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좀 필기하면서 잘 따라오시고요. 두 번째, 이 작품의 기본적인 특징은 먼저 좀 배경에 깔아놓고 합시다. 얘들아, 시조는 일단 몇 장, 몇 구, 몇 자야? 시조라고 하면 3장, 6구, 45자 내외의 작품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 작품은 한 수가 몇 행으로 되어 있냐면 5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들의 특징, 즉 초장과 중장, 종장이 있는데 초장과 중장 사이에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고요. 중장과 종장 사이에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서 이걸 먼저 좀 빼놓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초장과 중장 사이에는 지금 여기 해볼까? 여기 나타나는 표현상 요소를 우리는 여음구 혹은 조흥구 이렇게 불러요.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배가 출항해서 회항하기까지의 과정이 묘사돼.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작품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흐르거든. 춘하 추동의 4계절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요. 아침부터 석양대를 지나 밤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에도 존재할 거고요. 공간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여기가 마을이야. 마을 기준선. 여기에 사람들이 사는 집이 막 놓여 있고요. 집 옆에는 막 나무들이 막 이렇게 울창하게 뻗어 있고요. 옆에 막 예쁜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예쁜 강촌 마을이 있습니다. 강촌 마을에 여기에는 항구가 있고요. 그런데 이 항구를 기준으로 이 작품의 화자는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빙을 돌고 이렇게 돌아오는 즉 출항해서 회항하는 구조에서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 7수, 8수, 9수, 10수 이런 식의 얘기가 이어지거든. 이랬어? 그러다 보니 초장과 중장 사이에는 여음구, 조음구를 집어넣어서 맨 처음 구절에서는 뭐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라 이런 구조를 반복시키고 두 번째 수에서는 닻을 들어 올려라 이런 식으로 그 과정들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부여하는 효과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키워드 또 하나 유기성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작품이 1수부터 10수까지가 물론 시간의 흐름이라는 큰 틀에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녀석들이 구체적으로 뭐 1수와 2수와 연결관계, 2수와 3수의 연결관계가 다 긴밀하게 맺어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유기성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 두 번째, 중장과 종장 사이에는 이 사이에 있는 걸 보고 우리는 후렴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후렴구는 일정한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국총, 어사와 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은 작품이 다 하나의 작품이라는 어떤 느낌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무슨 성이라고 부르냐면 통일성이라고 부르는데 참고로 이 녀석의 뜻은 찌그덕 어기여차 즉 소리를 흉내낸 말 음성상징어예요. 오케이? 그래서 노를 저을 때 찌그덕 어기여차 이렇게 하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일수의 어떤 내용이 있고 초장에 그 초장은 중장으로 이어지면서 배의 어떤 과정 단계를 설명하고
또 중장에서 어떤 얘기를 한 다음에 중장 다음에 찌그덕찌그덕 어기어차고 흘러가면서 종장에서 시상을 마무리한다. 이 패턴의 반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되셨지? 그래서 참고 삼아 여러분들 방금 보라고 했던 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인 82페이지 잠깐만 좀 챙겨줄래요? 82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핵심 포인트 1번이 딱 떡하니 들어가 있죠? 찾으셨나요? 오케이. 종이 역할을 하는 염구 및 후렴구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는 일반적인 시조에서는 찾을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니까 이 작품의 독특한, 이 작품만의 고유한 특징이니까 잘 챙겨라라고 하면서 1수부터 5수까지는 출항이고요. 6수부터 10수까지는 귀항이 될 거고 또 하나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6수만 내면 그러니까 춘사의 6수, 하사의 6수만 낼 때면 항상 석양이 지기 시작할 거야. 오케이? 그럼 석양이 지면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석양이 지니까 돌아와야지. 그 회항의 과정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반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은 앞으로 읽지 않겠습니다. 패스할게요. 호다닥 패스하고 한 수 한 수 빠르게 읽어 나갈 테니까 잘 따라와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춘사부터 시작하자. 봄 얘기. 1수 갑니다. 무슨 얘기 했나 보자. 앞개에 내 거치고 뒷산에 해가 비친다. 산은 원래 뒷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개가 거치고 뒷산에 해가 뜨기 시작하는 단계. 이거 뭐 설명하는 거야? 어느 봄날의 아침을 설명하는 거지. 안개가 거친다는 얘기는 이제 날이 온도가 슬슬 오른다는 얘기고 해가 떴다며. 그쵸? 아침의 전경을 뭐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 오케이? 밤물은 썰물은 다 빠지고 밀물이 밀려온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케이. 자연적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맞이한 강촌의 환경, 전경을 묘사하면서 강가에 온갖 꽃이 강가 마을에 온갖 꽃이 피었으니 먼 빛이 더욱 좋자. 꽃이 핀 마을의 모습을 바라보며 뭐하고 있어? 감탄하고 있는 거네. 참고로 조심하실 건 여기서 먼 빛이 더욱 좋다라고 말했지. 왜 먼 빛이야? 이유를 생각해봐. 화자는 지금 꽃밭에 와서 꽃과 함께 꽃의 향기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 멀리 꽃 피어있는 게 예쁘다고 말하는 거야. 왜 그렇다고요? 아까 말했잖아. 지금 배 타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 바라본 마을의 전경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되겠지? 그래서 멀다라고 표현한 건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꽃이 멀어서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챙겨주시고요. 이수갑니다. 금방금방 갈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날이 덥두다. 물 위에 고기가 떴다. 갈매기는 둘씩 셋씩 오락가락 하고 있고요. 물, 고기, 갈매기 뭐 긴 설명 붙일 거 있어? 자연의 전경이잖아. 그쵸? 오케이? 자연과 함께는 화자의 삶. 그러면서 낚싯대는 쥐고 있다. 갈매기가 아니고 뭐였지? 막걸리. 오케이. 막걸리 병은 실었느냐? 얘들아, 낚싯대 얘기 나왔어. 그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무슨 단어 생각해야 된다? 가옹의 여부를 생각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부사시사인데 여기서 뭐 판단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작품일 거라서 가옹 맞고요. 그 다음에 막걸리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우리는 어떤 단어를 써주면 되고요?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됐고? 자, 2수 봤습니다. 3수 가보자. 동풍이 살짝 부니 물결이 곱게 일어난다. 동풍. 여러 번 했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봄바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어. 자, 2수가 얘들아 이렇게 스토리 있게 쫙 연결돼서 시험에 출제되는 게 아니잖아. 중간중간 통통 튀어나올 거라고. 각 수의 내용을 독립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녀석이 어느 장면인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결이 일어나는데 동호를 돌아보고 서호로 가자꾸나라고 말하는데 동호는 다 봤으니 이제 서호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거지. 배 타고 동쪽 호수 다 봤으니까 서쪽 호수를 보자는 거야. 아 그런데 얘들아 요거 좀 참고 좀 해줘.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는 분명히 바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다를 방금 읽은 것처럼 강이라고도 했다가 호수라고도 했다가 연못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되게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를 각각 구분적으로 이해하시지 마세요.
화자에게 있어서 이 전부는 다 물이라는 단어로 묶이는 단어야. 수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수국. 온 세상이 물로 덮인 이 세상. 그리고 수국이 화자에게 있어서는 강호야. 됐지? 오케이? 참고로 아까 봤던 그 강호 국가에서도 바다라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관인적 속성을 반대로 써었던 어떤 마을 정도로서의 바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 바다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걸 그냥 통째로 다 바다로 이해하면 돼.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아무튼 화자는 배 타고 이동 중이다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호를 보고 서울을 가졌구나 한 다음에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온다. 얘들아, 왜 앞산이 나를 지나가? 왜 그러는 거야? 배 타고 이동 중이니까 이동 장면을 묘사하는 거야. 화자가 A산에서 B산으로 이동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부사시작 문제를 풀 때 종종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알아! 열심히 암기도 해놨어. 근데 정작 시험 문제 풀 때 특히 보기 문제를 그렇게 많이 틀리는 편이기도 해요. 왜일까요? 지쳐서 그래. 지치고 나면 작품의 근본을 자꾸 까먹어. 아, 이 작품은 어부사시사고 강촌의 생활에 그린 작품이라는 걸 자꾸 까먹고요. 이런 장면에서 이제 선택지가 살짝 긁어가는 거지. 화자는 앞산에서 뒷산으로 공간을 이동하며 자연의 풍취에 품벅 빠져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강호한정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 다 맞는 말 같아 보이잖아. 앞산 공간 이동한 것도 맞고요. 뭐 이런 식으로 느낀다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놓쳐버리는 게 생기는 거야. 산에서 산으로 왜 이동을 해? 지금 배 타고 다니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감이 잡히십니까? 오케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방금. 나도 모르게 끌려가면 안 돼. 근본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끌려가지 마시고, 자, 이거는 어쨌든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며 배가 배를 타고 여기저기 풍경 바라보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네 번째 수 봅시다. 자, 네 번째 수는 별표 쳐놓으세요. 자주 언급되는 시조입니다. 자주 나오는 녀석이죠. 어디서 많이 봤을 거야.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하는 초장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 나타난 표현법 좀 다 뽑아보세요. 일단 대꾸법인 거 뻔히 보이고, 그쵸? A하는 B, C하는 D니까. 또 우는 거 어떻게 알아? 청각으로 아는 거고, 푸른 것은 어떻게 알아? 시각.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 보고 뭐라고 하죠? 청각과 시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동원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됐지요? 다음, 뻐꾸기는 동물이고요. 버들숲은 식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동물성, 식물성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대응상이 많이 나타나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왜 예전에 그 일동장유가라는 작품이 수능에 출제됐었을 때 그때 막 동물의 역동성, 식물의 연약성 이런 얘기도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참신한 선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성격 잘 좀 연결시켜 놓고. 그래서 결국에 이 구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어디에서 뭘 바라본 거야 지금 화자는? 배 위에서 강촌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배에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이야. 근데 배에서 바라본 마을이 뭐 하다는 거야? 이뻐 라는 거죠. 그죠? 마을이 너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인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촌의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나락들락한대요. 자, 봐봐. 이거는 해석주의야. 어촌에 있는 집 한두 집이 왜 나락들락하는 거니?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냐? 아니야. 무슨 뜻이야? 또 잊지 마. 화자는 지금 어디 있다고? 배 타고 있어. 배를 타고 있으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파도가 치겠지. 배가 위아래로 흔들거리면 배가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마을의 모습이 보였다가 배가 풍랑 때문에 좀 밑으로 내려앉으면 안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지금 그거 말하는 걸 거야. 됐죠? 그래서 배 위에서 바라본 강촌의 풍경 이러셔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배 위가 아닌 다른 장소를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틀려면 와봐. 진짜 이렇게 대놓고 알려줬는데 틀리면 진짜 안 돼. 자,
그러면서 맑고 깊은 소, 요즘 못이라고 돼 있죠. 연못이에요. 소라고 원문에는 소라고 돼 있어. 근데 이 맑고 깊은 소에 온갖 고기가 뛰어논데 근데 이 연못도 아까 지금 다 말씀드렸죠? 화자에게는 이 모든 공간이 물과 관련된 공간으로 인식된다.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사수 봤어요. 오수 갑니다. 사수 별표 그래서 잘 쳐놓으세요. 오수. 고운 햇볕이 쬐이니 물결이 기름 같다. 오케이. 그냥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그죠? 태양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바다의 물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물을 던져둘까 낚싯대를 놓아둘까? 어우 그렇죠. 그물을 던져둘까 낚싯대를 놓아둘까? 자 이것도 우리 다 알죠? 가옹이기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근데 화자는 이거에 대해 욕심을 부릴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그 바로 근거가 바로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 다음 줄. 구런이 지은 이 타경가에 흥이 나니 고기도 있겠노라. 근데 화자는 뭐래요? 고기를 잊었대요. 가옹, 예스. 맞죠? 잡은 데 목숨을 걸고, 주의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즐기는 데 주의점을 두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 작품의 주제는 자연친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됐나요? 자, 얘들아. 육수 나왔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선생님이 예고했지? 해가 질 거야, 이제부터.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도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이제 멀리 나왔고 해도 졌으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자, 석양이 지고 있으니 그만하고 돌아가자. 석양 얘기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고야. 시간의 흐름 판단하고 후 언덕의 버들과 물가의 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오케이? 버들과 꽃. 다음에 삼정승을 부러워하겠느냐? 세상의 만사를 생각하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거 서리법이지. 서리법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삼정승은 뭘 상징하는 단어야? 속세적, 세속적, 부귀나 권력을 상징하는 것. 세상만사는 홍진, 속세를 말하는 거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나는 신경 쓰지 않을 테야 라고 말했으니 파란펜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 속세와의 거리감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특징이 이 작품에 있다는 거 증거가 되는 구절. 속세와의 거리감. 향기로운 풀 밟아보며 난초와 영지도 뜯어보자. 참고로 난초와 영지의 공통점이 뭔지는 알아요? 식물이다. 아, 야, 그거 당연한 거. 그건 오케이. 맞아, 인정. 또 딴 거.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야. 음식? 야, 영지는 버섯. 버섯과 난의 공통점. 뭘 쬐면 죽어. 해를 쬐면 죽죠. 직사광선 맞으면 죽어요.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공통점이 가지고 있어. 자,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래서 난초와 영지도 여기저기 돌아다녀보고 싶다는 얘기지. 해 드는 곳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뭇잎처럼 작은 배에 실은 것이 무엇인가 잡아. 나뭇잎처럼 작은 배라는 건 칠수 단정이라고 표현돼요.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조그만 배에 무엇을 실었는가 라고 물어보는데 실은 게 뭐냐면 갈 때는 안개, 올 때는 달이죠. 너무 유명한 패턴 아니야? 배에다가 실어놓은 것이라고는 안개와 달뿐. 뭐가 없음? 욕심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가옹으로서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구절이지. 그래서 이거는 주제의식적 측면에서 종종 언급될 수 있는 만한 중요한 구절. 맞죠? 배에 싣고 오는 것은 안개와 달뿐이다. 음식물, 물고기, 하다못해 밀수품이도 아니는 거 아니고 그냥 자연과 함께 돌아오고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구절이었어. 칠수 그런 내용. 자, 팔수. 술에 취해가지고 배에 누웠다가 말을 내리다가 떨어진 붉은 꽃잎이 물길을 흘러오니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다 필요 없어요. 무릉도원이란 단어에서 게임 끝났죠? 지금 화자가 머물고 있는 장소인 강촌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판단에 어려움 없고요. 참고로 봄이니까 그렇지 개울물을 따라서 그것도 흘러오겠죠. 물꽃잎도. 이때 인간 세상의 붉은 먼지가 봐봐 중요한 구절. 붉은 먼지는 홍진이지. 홍진이 얼마나 가려졌는가라고 말했잖아. 가려짐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화살표만 그릴게. 속세와의 거리감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앞에 봤던 강호 국가랑 결이 다른 게 뭔지 알겠죠? 둘 다 자연 속에서 배 타고 생활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그리고 있지만 앞의 작품은 계속해서 임금님에게 감사하는 마음, 춤과 효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기본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다 꺼져. 다 필요 없어. 나는 자연이 최고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 계속 속세를 끊어버리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 구절입니다.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서 몸이 안 좋은 증거야.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물을 계속 마시는데 물을 계속 마셨지만 여전히 땀은 또 흐르고 물은 지금 이게 몇 리터라고 했었지? 갑자기 궁금하네? 이게 몇 리터? 아무튼 간에 이걸로 지금 3컵 떴거든? 여태까지? 다 마셨어. 지금 다 마셨어. 없어. 컨디션이 제대로 돌아오려면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선생님 들은 말로는 선생님이 최근에 미친 듯이 아팠었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완전 결결된 다음에 아직도 코맹맹이는 화복이 완벽하게 안 됐고 몸도 덩어리 더러워질 않았는데 그 열받는 게 밤에 분명히 에어컨 틀고 자거든. 몸이 안 좋아서 시원하게 자려고. 근데 땀에 절어서 일어나. 그러니까 너무 찝찝해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딱 뜨면 여기가 젖어서 물이 흘러. 그 정도의 상태에서 잠을 들어. 그래가지고 이거 이대로 잘 수는 없잖아. 그래서 또 화장실 가서 이거 축축해 이러면서 옷 벗고 오케이? 물로 대충 헹구고 다시 또 새 러닝이고 그리고 또 잠자러 오잖아? 그럼 그 사이에 또 잠 닿겠지. 그걸 한 2번 반복하는 거야. 미치는 거죠, 사람. 그래서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니들은 고3이니까 그게 더 예민하다고. 한 번쯤 아파서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으실 텐데 절대로 그런 허튼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은 못 지켜도 내 건강만은 반드시 지켜야 돼. 오케이? 특히 남학생들은 거추장스러워서 외투 안 들고 다니는 확률이 높아. 지금 혹시 외투 가지고 있는 사람 손? 그거 안 들고 다니잖아, 이게. 귀찮거든. 알아, 선생님도. 근데도 챙겨야 된다. 오케이? 잘 신경 써. 자, 아무튼 간에. 참고로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중에 하나. 수능 시험 날. 반팔티 안에 반팔티 딱 하나 입고 바깥에 그 파카 같은 거 있잖아. 그 이름이 뭐라고 하지? 패딩, 오케이. 패딩 하나 딱 입고 오는 친구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왜 안 되는지 알지? 천하의 바보짓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옷을 벗으면 춥고 옷을 입으면 덥고 하면서 미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수능 때 현명한 방법은 옷을 3겹, 4겹 정도로 입는 거야. 내가 조절할 수 있게. 이것도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수능 때쯤 되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이런 세세한 디테일한 스킬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작품 보고 이제 지식을 쌓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돼 나중에. 자, 뭐 어쨌든 간에 오케이. 홍진의 가려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속세와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구수로 넘어가 보자. 아이고 쓸 게 많기도 많다. 구수. 낚싯줄 걷어놓고 배 창문으로 달을 보자. 설마 밤이 되었느냐? 두견새 소리가 맑게 난다. 뭐 밤 나왔고요. 두견 나왔는데 참고로 여기서 두견새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화자는 환의 정서를 그리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말하기엔 매우 오버스럽지. 오케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봄날에 밤에 오는 새 정도의 느낌이다. 근데 중요한 건 두견새에서 하늘 말할 수가 없는 게 다음 행이 바로 무슨 단어가 나왔어? 남은 흥이 끝이 없대잖아요. 남은 흥이 끝이 없을 지경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지금 현재 너무나 즐거운 거지. 왜 즐겁겠니? 하루 종일 놀고 있잖아 지금. 끝없이 즐겁겠죠? 제일 좋아하는 거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선생님이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자기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벌어서 너무 행복하다. 게임하고. 근데 게임을 잘하고 선하게 해. 선생님이 그래서 좋아해. 막 욕하면서 깨끼하면서 쫓아다니고 그런 엽기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머리 굴리면서 하고 선생님 그래서 그런 유튜버들 되게 좋아하거든. 오케이?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여러분들도 참고로 그러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동의가 돼? 자, 어부사시사 구수를 알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지금 예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예스가 맞잖아요. 그러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러한 문제를 하나를 더 풀어냈기 때문에 내 표점이 바뀌고 내 표점이 바뀌면 내 대학이 바뀌고 내 대학이 바뀌면 내 친구들과 내 남친과 내 여친이 바뀌고 내 사회의 친구들이 바뀌는 거고. 아 진짜 세상이 그래.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꾸 정당성 부여하고 동기부여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공부만 하라면 그게 되냐? 선생님 보고 맨날 수업이나 열심히 하시지요? 이러면 되냐? 그게 수업이 제대로 되겠냐? 나도 성취의식이 있어야 되고 목표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흥이 끝이 없다고 말하며 흥취를 얘기하고 있는 수. 그러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0수 춘사 마무리하자. 내일이 또 없겠느냐 곧 봄밤이 곧 셀 것이다. 낚싯대로 지팡이를 삼아 내 집에 살인물을 찾아가는데 어부의 생애는 이럭저럭 지내는 것. 자 그냥 이런 것이 바로 어부의 생애라는 것이지 라고 말하며 화자는 뭘 드러내고 있다?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됐죠? 여기까지 춘사 봤습니다. 이제 4분의 1 끝났어요. 가자. 바로 갑니다. 이번에는 하사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었을게요. 하사. 하사 일수. 구준비는 멎어가고 시냇물은 맑아오는데 낚싯대를 둘러매리 깊은 흠을 찾을 수 없구나. 두 개의 키워드 보이죠? 뭐예요? 낚싯대랑 흥이지. 지금 우리는 반복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겨워요 라는 말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땐 얘들이 다 찢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분리 잘해. 그러면서 흥을 찾을 수 없고 안개 낀 강과 겹겹이 쌓인 봉우리는 내가 그리는 건가? 자, 강하고 봉우리가 있어 얘들아. 자, 얘들아 잘 봐. 강의 특징이 뭐예요? 안개가 끼어 있고요. 봉우리의 특징은 뭡니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소재를 통해서 화자가 드러내고 싶은 게 뭐니? 키워드는 안개고 겹겹이야. 또 이거잖아. 속세와의 거리가. 얘들의 공통점은 자연이라는 단어로 묶입니다. 맞죠? 근데 그 자연이 두텁고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속세에서의 거리를 들려오는 어떤 시각이나 청각 같은 것들을 다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오케이? 속세와의 거리감을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 챙겨주시자. 그러면서 누가 그렸는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 서리법이지. 이 자연이란 공간은 창조주께서 만드시길 속세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지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든 공간인 것 같아. 나는 이 장소가 그래서 너무나 좋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 이수. 연잎에 밥 싸두고 이것도 별표를 좀 쳐둘까? 이수도 별표. 연잎에 밥을 싸두고 잔치는 장만하지 말래요. 연잎밥이라고 쓸게요. 그냥 연잎밥. 반찬도 심지어 필요도 없어요. 중장. 삿갓은 쓰고 있느냐 도롱이는 가져왔느냐. 삿갓. 도롱이 뭔지 알지? 빗물이 떨어졌을 때 세로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지푸라기를 세로로 엮어서 만든 옷이야. 오케이?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비옷입니다. 그리고 요 두 개의 초장과 중장의 이 소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화자는 무슨 친화를 하고 있다? 자연, 친화, 안빈, 낙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건 아니지? 이 정도까지는 따라올 수 있지? 오케이? 삭가삭가 도롱이, 안빈, 낙도 잡아주시고 욕심 없는 갈매기. 또 갈매기 나왔어. 갈매기 나왔으니까 얘들아 이거 원문이 뭐겠니? 갈매기 구란다. 갈매기 뭐죠? 백구. 오케이. 백구예요. 원문에는 백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구는 내가 쫓는 것인지 제가 쫓는 것인지, 즉 나와 너는 거의 일심동체 상태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 또 자연친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연잎, 반찬 없음, 삿갓, 도롱이, 갈매기 전부 다 자연을 상징하는 소재들이며 화자는 이런 자연과 하나됨과 어울림을 느끼고 있다. 그렇죠? 이수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장문이었습니다. 됐죠? 자, 3수 넘어갑시다. 마른 잎에 바람이 나니 배의 창문이 서늘하구나. 그쵸? 여름에 배 타고 이제 바람 부는 데 있으면 서늘하겠죠?
오케이. 여름바람이 일정하겠느냐? 가는 대로 배를 두어라. 나는 지금 인위적으로 뭔가를 설정하지 않으려 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내 배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거야. 그렇게 하면서 북쪽의 포구나 남쪽의 강 어디 안이 좋겠는가? 그쵸? 포구를 가든 남쪽에 있는 강으로 가든 나는 다 상관없어. 다 좋아. 왜? 자연이니까. 그쵸? 충분히 만족감을 표현한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사수. 물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은들 어떠할까? 자, 사수는 좀 조심해서 보세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자, 일단은 탁 쪽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탁 쪽인데, 참고로 이 탁은 선생님 탁이랑 달라요. 이 탁은 씻는 탁자고요. 씻을. 그다음에 선생님 탁은 높을 탁자예요. 다른 단어고. 아무튼 탁 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비들에게 있어서 새 속에 때를 벗기는 행위 같은 거야. 상징적 행위야. 발을 씻는다는 뜻이거든. 자, 탁 쪽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강을 가려고 했더니 파도가 슬프고 초강을 가려고 했더니 혼을 낚을까 두렵고라고 말했잖아. 자, 뜻 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 오강과 초강 모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러면 이 오강과 초강을 왜 둘 다 못 가는 거냐면 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초강하면 구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구런이 뭐의 상징적인 인물이냐면 구런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가 망했어. 임금은 끌어내려졌어.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상황이 되자 유명한 충직한 신하였던 구런이라는 신하는 자신의 몸을 바위에 묶은 뒤 그 묶은 바위를 함께 굴러서 바위에 함께 굴러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요. 물속에 풍덩 빠져 죽는다고. 그러니까 자신은 물 위로 떠오르지 않겠다는 어떤 굳은 의지 같은 거겠지. 그래서 지조와 절개 충성을 말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기다가 이걸 대입시키면 안 되는 거야. 화자는 이 작품의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속세와의 거리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었지. 오케이? 지조와 절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근데 그 지조와 절개를 따지는 세상으로 가게 되면 난 속세에 깊이 있게 관여하게 되는 것이거든. 됐어?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을 테야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지조와 절개와 같은 어떤 충신들이나 혹은 환탄 같은 여러 가지 속세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고사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데 그 고사를 인용하면서도 화자는 그러한 것과 연관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 나는 그저 자연이 좋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세상 일은 항상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돌아가지. 아픈 사람 있고 힘든 사람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랑 연결돼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아. 난 그건 싫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얘들아 미안한데 잠깐만 물만 좀 떠올게. 바로 이어서 합니다. 쌤이 지금 목이 말라서 잠시만요. 그러면 좀, 그럼요. 아니, 그럼요, 언니. 좀 이해해. 네, 그렇죠. 네 번째 짠. 뭐야, 저 혹시 귀족 같은 저 자태는? 저 아직 수업 중입니다. 네네. 잠깐 물 좀 떠오느라고. 한 마디 던지고 가셨어. 자, 사수 해결했죠? 오수 갑니다. 오수. 버들숲 녹음이 우거진 곳에 이 끼낀 바위 참 좋구나. 참고로 근데 오수에서는 버들숲을 버들숲을 얘기했고 녹음을 얘기했고 이 끼낀 바위를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녹색의 심상이 주되게 드러나고 있다. 맞죠? 녹색 이미지 확인해 주시고. 근데 여기가 참 좋은데 다리에 다다르거든 건너려는 어부들의 다툼을 허물하지 마라. 머리가 하얗게 새 노인을 만나면 뇌택에서 자리를 양보한 이를 본받았구나라고 말했지. 자, 여기도 역시 해석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렵게 가지 말자고 갑자기 어부들의
양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노인이 양보해준 얘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라고 말하고 있거든. 야, 이건 도대체 또 웬 얘기냐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고사가 인용된 건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자는 지금 배에 탄 상태로 저 어부들의 어떤 포구에서의 주차 다툼을 보고 있는 거겠지. 지금 요즘 여기 여성회관이 지금 공사 중이라서 3층이 공사 중이라서 되게 주차난이 심하거든. 난리도 아니야. 선생님은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 40분 돌았어요. 도착해서 40분 동안 삥삥삥삥 돌았어. 그냥 자리를 못 찾아서. 서로 경쟁력과 새치기 모드거든 지금. 랜덤이잖아. 선생님이 3층, 2층, 3층 못 가, 옥상은 못 가고 옥상 공사 중이니까 3층, 2층, 1층, 지하 1층, 지하 1층을 빙글빙글 다 순회를 도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하나 빠지면 그 자리에 쏙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걸 40분 동안 성공시키지 못한 거야. 젠장. 아, 이 차가 나갈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좀 빠지려고 했더니 뒷차가 빨리 지나가라고 빵빵거려. 그래서 에이씨 하면서 빵빵하고 나오니까 그 차가 따라 나와네. 젠장, 미리 나오든가. 그러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 화자는 지금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빡세게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치? 양보도 좀 하고 좀 하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 얘들아, 설마 이 오수의 주제가 양보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겠냐? 그건 아니겠지. 우리는 여기서 뭘 챙겨야 되는 거냐면 이 작품의 화자가 그만큼 실생활과 연결된 어촌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주면 돼. 그러니까 막연하고 뭐랄까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서의 어부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감 잡혀? 그래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이런저런 면모와 함께 그냥 관찰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이거는 그래서 설명이 조금 이렇게 미묘하다 보니까 출제된 장면을 지금까지 본 적은 없음. 이 정도. 오케이? 이렇게 체크 이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요 사수랑 오수는 잘 보기 힘들 거야, 실은.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설명은 다 드렸고요. 자, 육수 이어갑니다. 해가 긴 여름날이 저무는 줄 미처 몰랐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육수만 떴다 하면 석양이라는 말 대신 이번에는 해가 진다라고 표현했었죠. 그쵸? 같은 얘기입니다. 해가 졌는데 미처 모를 정도로 나는 뭐 했어? 즐겁게 놀러 다녔지? 지금 뭐 했다고요, 아까? 얘들아, 4번, 5번 챕터쯤이면 배의 위치가 여기나 여기쯤이야. 이렇게 빙글 돌고 있을 때. 됐어?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은 왜 싸워? 아이, 서로 양보 좀 하지. 오케이? 아우, 저 멀리까지 난 가고 싶지 않아. 난 속세랑 깊이 연결되고 싶지 않거든.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졌으니 돌아가려고 하는데 돛대를 두드리며 수조가를 부르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래 부르면서 흥을 즐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맞아요? 흥취를 즐기며 뱃노래 속에 들어있는 오랜 근심을 누가 할까라고 말했는데, 참고로 원래 이 노래 안에는 뱃노래에는 실은 어떤 실생활을 사는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도 그 안에 담겨 있겠지. 오케이? 당신들은 그걸 아는가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작품의 중심 정서랑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육수도 조금 제외시켜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뱃노래를 즐기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심과 걱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걸 그냥 표준적으로 해석하자면 근심과 걱정이니까 이거는 얘들아, 이 작품의 화자에게 있어서 근심과 걱정은 딱 하나야. 뭐지? 속세랑 연결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속세에 대한 근심 이렇게 전역하면 돼. 됐고, 하사 7번. 해질녘에 햇빛이 좋다마는 어느덧 황혼이 가까워졌습니다. 바위 위에 굽은 길이 소나무 아래로 비스듬히 나 있고. 자자자. 칠수도 잘 보자. 굽은 길에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상태고요. 푸른 나무에 꾀꼬리 소리가, 나무에는 또 꾀꼬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 오케이?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무가 멋들어지게 잘 휘어가지고 막 그냥 아무렇게 무작위하게 휜 게 아니라 멋지게 휘어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겠지? 나무는 어떻게 해야 알아? 시각.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 청각. 그러면 시각이나 청각 같은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화자가 머물고 있는 장소의 전경을 묘사한 거잖아. 또 마찬가지로. 그 패턴이잖아, 그냥.
그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해질 무렵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노래. 하사 8번. 모래 위에 그물을 널고 배지붕 위에 밑에 누워서 쉬자. 8번. 그물을 널고 휴식하고 있어요.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화자는 실생활인으로서의 어촌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얘들아 술 한잔 가져와. 얘들아 오늘은 돼지고기 파티를 하도록 하자. 이러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 좋구나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어촌의 삶, 노인의 삶을 즐기고 있는, 아니 뭐냐, 어부의 삶을 즐기고 있는 거다. 맞냐? 그런 차원에서의 그물 넓으식입니다. 알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생활으로서의 어촌 공간 생각해 주시면서 모기를 밉다하겠는가 쉬파리는 어떻게 하는가 봐봐. 모기 얘기, 쉬파리 얘기. 참고로 얘들아 우리 고전 시가 중에서 사설 시절 쉬파리 같은 거 단어 본 적 있었지? 예전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아마 이거 욕하고 싶을 때 일부러 쉬파리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었잖아. 쉬파리는 실제로 있는 동물이고요. 동물이란다. 곤충이고요. 쉬파리가 무는 파리잖아. 이 파리가 물면 약간 뭐랄까 그 알레르기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모기를 탐방에 한 8자리 물린 것 같은 느낌으로 도도도도 돋아요. 알겠죠? 그런 거랍니다. 봐봐. 화자에게 있어 자연은 관념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띈다. OX? 이 작품의 화자에게 있어서 자연은 관념적인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OX. 방금 읽은 구절을 중심으로. X지? 아니 모기가 물고 파리가 무는 현실적인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어부의 삶을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렇지 않아? 캠핑 좋아하는 사람 있나? 캠핑하는 거 유튜브 보면 열의 여덟이 열의 아홉이 아름답고 예쁜 장면 보여주잖아. 난 그거 가끔 생각하면 되게 웃긴다. 왜 유튜버 중에 그러니까 먹는 장면이 되게 잘 먹히잖아. 그래서 맨날 막 고기 굽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면 저거 얼마나 뻘짓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로 혼자 찍는 상황이라면 봐봐. 내가 여기서 카메라를 여기다 놔두고 치 하면서 삼겹살을 막 구웠어. 구웠어. 그리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샷까지 끊고 또 가. 그래서 카메라 각도를 이번에 이쪽으로 바꿔. 그래놓고 이쪽으로 와서 치 하면서 화면에 막 보여줘. 그러면서 다시 놓고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 그래서 위에 달아 이번에. 달고서 막 먹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겠지. 뭐 하나 제대로 먹을 수가 없지 않을까? 아무튼 참 그러니까 예쁜 영상 만드는 사람들도 쉽게 만드는 게 아닐 거야. 그치? 다 이렇게 공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되게 예쁜 화면을 보는 걸 텐데 갑자기 뭐다 이렇게 됐지? 아무튼 씨파리.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이 파리가 물고 모기가 무는 괴로운 캠핑 환경을 말하진 않잖아. 항상 예쁘고 정갈한 모습, 그죠? 그런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요. 네. 자, 아무튼 쉬파리가 어떤가를 얘기하면서 다만 한 가지 근심은 상대부가 들을까 하는 것이로라고 했는데 상대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자 같은 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도록 하자. 중요한 건 화자는 실생활을 살아가는 어부의 모습으로서의 화자의 면모를 극명하게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속에서도 막 하루하루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낚시나 하러 갈까? 이런 느낌. 오늘은 대충 이 정도에서 머무도록 할까?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하사 9번. 밤사이에 풍랑이 일어날 줄을 미처 어찌 짐작할 수 있겠는가? 짐작할 수 없었다. 풍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구수. 무슨 일이 벌어졌다? 태풍이 불어오고 있다. 태풍은 좀 너무했나? 그냥 풍랑이라고 하자. 큰 바람과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중. 사람은 간대었고 배만 가로 놓여있음을 누가 말하였던가. 시냇가에 자라난 풀이 참으로 어여쁘구나. 정말 리얼하지 않아? 그러니까 각 계절마다 딱 그 타이밍에 맞는 내용들을 엮어내고 있지. 풍랑주의보가 일면 배 탈 수 있어 없어?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냥 풀떼기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구만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거잖아. 별 얘기를 다 썼죠. 자, 마지막 10수 마무리. 요거하고 좀만 쉬어갈게요. 10수. 나의 작은 집을 바라보니 흰 구름에 둘러싸여 있어요. 넘어가고 부들로 만든 부채를 가로지고 돌길로 올라갑니다. 지금 화자는 그래서 이제 귀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10수에 오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잖아. 여기서는 귀가로 마무리를 하는데 마지막 한 줄이 중요해요. 늙은 어부가 한가하더냐. 늙은 어부가
한가하더냐? 한가하다, 한가하지 않다. 한가하지 않다. 그 말하고 싶은 거죠. 서리법. 바로 이것이 구실이다. 구실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내가 한가하지 않은 구실, 이유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심지어 배를 타지 못하는 순간조차 부채 들고 산책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산책하면 구경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연과 함께하는 것. 자연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한가할 수 없는 이유라는 거야. 자연은 너무나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즐겨야만 해. 내가 잠깐이라도 머물러 갈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되셨나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춘사랑 하사까지 봤는데 힘들죠? 이 실수. 잠깐만 숨 좀 돌리고 이제 추와 동을 볼 텐데 추와 동이 더 중요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 요 나머지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끊어갈게요. 이어서 추사 1번 파트부터 이어갑니다. 1수부터. 인간 세상 밖의 좋은 일이 어부의 생에 아니더냐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인간 세상 밖의 좋은 일은 어부의 생애다라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립상을 설정해 놓았네요. 그렇죠? 인간 세상 속세인 거 알고 있고요. 어부 생애는 자연 속 삶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작품을 시작하면서 추사를 시작하면서 고기 잡는 늙은이를 비웃지 마라. 오케이? 고기 잡는 늙은이는 누굴 말하는 거거든? 어부를 말하는 거고 어부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그림마다 그려져 있더라. 왜 그림마다 그려져 있어? 어떤 여유로운 삶의 상징 같은 거니까. 사계절의 흥이 한 가지로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을 강이 으뜸이야. 가을을 맞은 강의 모습이 으뜸이다. 가을이 최고지!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이때 이 강도 그냥 단순하게 강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가을을 맞이한 물세상, 수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수는 오케이. 무슨 얘기하는 작품이냐, 지문이냐면 수국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당연히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계절이죠. 가을에 맞이하는 풍요의 이미지를 먼저 세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끝없이 넓고 맑은 물에 실컷 느긋하고 여유롭게 놀아보자. 오케이. 참고로 이게 원문이 말이야.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 참고. 만경, 징파에, 슬카지, 용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쉬운 한글 버전으로 읽고 있는지 이해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만경창파 속에서 실컷 용여, 여유를 즐겨보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유로운 삶에 대한 얘기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인세, 인간 세상을 돌아보니까 인세는 멀수록 더욱, 참고로 원문에서는 좋다라고 되어 있겠죠?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멀수록 좋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여태까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지만 속세와의 거리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런 거 잡아주시면 중요하겠지. 이수 잡았지요? 3수 갑니다. 흰 구름 일어나고 나무 끝이 바람에 흐느낍니다. 정말로 흐느낀다, 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밀물에는 서호로 가고 썰물에는 동호로 가고. 자, 이번에는 서호도 갔다가 동호도 갔다가 호수인데 또 말합니다. 이것도 물이죠. 오케이, 물세상.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하사 파트에서 봤던 것처럼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 말하면서 석양이 흰 마름과 붉은 엽기. 자, 너무 뻔히 보이죠? 흰, 대, 붉은. 그럼 이건 뭐예요? 색채 대비죠. 색채 대비를 통해서 뚜렷한 인상을 부여하고 있지. 가을이라는 계절의. 그죠? 대비를 통한 계절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쁘다는 얘기입니다. 4수 넘어가고요. 기러기 떠 있는 뒤에 못 보던 산이 보이는구나. 자, 기러기 떴고요. 산이 보입니다. 근데 산은 못 보던 산이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가을이 되면 우리가 보통 천고마비라고 하죠. 시계가 좋아져서 저 멀리까지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쵸? 자연이 한껏 더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상태에서 낚시질도 하륜이와 가진 것이 바로 이흥이라.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낚시질을 하면서도 즐겁지만 플러스 알파. 기러기와 산은 뭘 상징하는 거겠니? 자연이잖아.
그 자연을 즐기는 흥도 매우 끝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쵸? 낚시하는 삶도 여유롭고 흥미롭지만 자연 즐기는 것도 너무 좋아. 그러면서 석양이 비치니 온 산이 수놓은 비도연이로다. 석양이 비쳤으니까 지금 아름답게 온 세상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되셨죠? 그 다음에 참고로 근데 다른 수에 비해서 석양이 좀 빨리 졌습니다. 그쵸? 사수에서 어디서 따온 거야? 이씨 없던데? 아하, 휴지가 없어서 잔을 찾는다고 한참을 기다렸단 말이지. 자, 그 사이에 내수가 넘어갔습니다. 오수 갑니다. 크고 좋은 고기가 몇이나 걸렸는가? 갈 때 불 붙여 잡은 고기 골라서 구워놓고 질병을 기울여 바가지에 부어다오. 자, 별거 없죠? 고기를 안주 삼아 술 한잔 즐기는, 다른 말로 번역할까? 풍류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 정도로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는 쉽게 넘어가자. 육수 넘어갑니다. 옆바람이 곱게 부니 다른 돛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바람이 옆에서 이렇게 싹 불어오니까 배가 그 바람을 받아서 이렇게 돛담배가 돛이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받아주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석양빛이 나오는데, 그렇지? 춘사 6번이 되면 석양 이 단어가 꼭 등장하더라라고 말씀드렸죠. 나오는데 맑은 흥과 운치, 흥이란 단어와 운치라고 하는 단어, 화자의 뭘 드러내는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는 시어들이니까 중요한 시어 맞고요. 흥과 운치가 다하지 않고 있어요. 단풍이 든 나무와 맑은 물이 싫지도 밉지도 않습니다. 싫지도 않고요. 밉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로 번역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이퀄 좋다라는 뜻이죠. 난 자연이 참 좋아 라고 말하는 내용. 자, 칠수 넘어갑니다. 흰 이슬이 내렸는데 밝은 달이 돋아온다. 지금 밤이 됐습니다. 석양이 지나갔으니까 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봉황루가 아득하니 밝은 달빛을 누구에게 줄까? 달 보면서 봉황루를 떠올리고 있는데, 얘들아, 봉황루가 누가 사는 데를 말하는 거지? 옥황상제가 사는 곳의 이름이 봉황루입니다. 송민국, 삼민국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옥황상제를 떠올리면서 달 하면 또 우리가 옛날에는 달에서 뭐가 있어,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었죠? 옥토끼가 떡방아 찢는다는 얘기를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달에 이렇게 음영이 깃친 부분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렸잖아. 그래서 옥토끼가 찢는 약을 호탕한 사람에게 먹이고 싶구나. 그러면서 저기 달을 보니 그 약을 찍고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탕한 사람과 좀 나눠 먹으면서 즐겁게 한잔 하고 싶구나, 그런 말을 하는, 말 그대로 흥취의 수,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 6, 7수 정도까지는 쭉쭉 그냥 따라만 가시면 돼요. 자, 근데 8, 9, 10수 잘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 오른쪽으로 뺄게요. 8수 봅니다. 하늘과 땅이 제각각인가? 여기가 어디인가? 여기가 어딘지 설마 몰라서 묻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기는 자연이고, 자연은 화자가 현재 만끽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장소야. 그런데 속세의 먼지가 못 미치니 부채질을 하여 무릇하리. 자, 속세의 먼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꿔볼까요? 홍진. 근데 홍진은 닿지 않고 있죠. 부채로 막 꺼적꺼적 하면서 먼지를 붙여낼 필요가 없다고요. 누차 말하지만 속세와의 절감, 혹은 다른 말로 거리감,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들은 말이 없었으니 귀를 씻어 무엇하리라고 말했잖아요. 이것도 유명한 거잖아. 자, 허유의 고사 말하는 거 이거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것도 여러 번 공부했어. 소부나 허유 얘기 나오면 귀 씻은 얘기고, 왜 귀를 씻었다고? 요임금이 왕좌를 물려주겠다고, 즉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나 그런 거 싫은데요? 하면서 귀를 씻어버린 얘기잖아. 즉 왕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레벨이 아니죠. 그냥 지존의 자리를 주겠다고 해도 싫어하는 속세와의 거리감을, 그치? 아주 강조하는 고사까지 인용해가면서 화자는 자연과 친하고 싶음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 됐죠? 그래서 이 8수는 주제인식적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수에 속합니다. 오케이? 속세와의 거리감이라는 단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수야. 9수 넘어가. 옷 위에 서리가 내리되 추운 줄을 모르겠구나. 일단은 서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우리는 무슨 얘기해야 돼? 가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참고로 물론 지금은 서리가 낀다라고 하면 왠지 겨울의 초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중세 기준으로는 가을의 입토입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추운 줄 모르겠는데 왜냐면 낚싯배 안이 좁다고는 하지만 덧없는 세상과 어떠한가? 낚싯배 안과 덧없는 세상을 비교하자면 낚싯배라는 공간이 세상에 비했을 때 훨씬 좁지 않고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낚싯배는 비록 좁을지언정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지만 숙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됐죠? 하면서 내일도 이렇게 지내고 모레도 이렇게 지내리 하면서 내일이나 모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화자의 삶의 어떤 지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수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고 마지막 십수. 소나무 사이에 있는 석실에 가서 새벽 달을 보려고 하니 좋게 달 구경하라고 하는 거야. 달 구경. 월출이죠. 빈산에 낙엽 쌓인 길을 어찌 알아볼까? 지금 가을이라서 낙엽이 가득해서 길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네. 하지만 흰 구름이 쫓아오니 입은 풀옷이 무겁구나. 흰 구름이 쫓아와서 풀옷이 무겁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흰 구름이 쫓아오고 우리가 보통 구름 얘기하면은 뭐 간신배 이런 말 떠올리기 쉽잖아. 그치? 근데 이 녀석은 그게 아니라는 게 보이죠? 구름과 함께 흘러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네가 입고 있는 풀옷조차 무거울 정도로 자연과 뭐가 됐다?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추장스럽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자연과 하나 되어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겨울 파트는 선생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사에서 이제 다시 중요도가 높은 시조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게요. 자, 동사 1번. 동사 1수. 구름이 거친 뒤에 햇빛이 두텁구나. 천지가 얼어붙어 생기가 막혔는데 지금 얼어붙어 생기가 막힘이 원문에는 천지가 폐색했다라는 식으로 표현되거든. 오케이? 폐색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말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길이 뭔가 꽝꽝 얼어있는 상태를 폐색했다고 말해. 그런데 바다는 그대로야. 오케이? 그런데 이건 폐색은 어디야? 하늘은 그래요. 하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다. 오케이? 뭐하다? 여전히 바다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끝없는 물결이 비단을 펼친 듯하고 나오면서 바다의 아름다움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고 이 수를 보면 그런데 그런 바다에 대해서 화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낚싯줄과 낚싯대를 손질하고 자 봐봐. 낚싯줄이랑 대를 손질하고 배밥을 먹인다는 말이 나올 텐데 여기서 배밥을 먹인다는 얘기는 배를 손질한다는 뜻이야. 배에서 밥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대로 말하면 겨울날에 해야 되는 준비 작업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도 농기구를 봄에 막 관리하면 안 되잖아. 겨우 내 동안 날도 다시 다스리고, 그쵸? 기름칠도 좀 해놓고 할 거는 이렇게 해서 잘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봄이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원래 겨울이 되면 낚시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낚싯대를 잘 채비를 해놓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야. 중국에 있는 소상관과 동정호는 그물이 언다고 한다. 자, 중국에 있는 소상관과 동정호 이 두 개 다 되게 유명한 풍류하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아름다운 장소들의 이름이야. 근데 중국은 여기가 얼어버렸잖아. 근데 어디는요? 이런 때에 고기 잡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이만한 곳은 화자가 머물고 있는 강촌을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건 뭐예요? 자부심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야, 동정호, 소상강, 유명한 거 알겠어. 근데 지금 거기 낚시 못 하잖아. 지금 내가 있는 동네는, 그치? 우리 한반도 남쪽 지역이라 놀만해. 바다 안 얼어. 그냥 가서 낚시하면 돼. 오케이? 그런 말을 하면서 자, 업도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끌어낼 수 있는가가 조금 중요한 편이시죠. 알겠지? 이거 자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니들은 못하지? 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수 뽑아내시고. 삼수, 얕은 갯가의 고기들이 먼 바다로 다 갔으니 잠깐 날이 좋을 때 바다에 나가보자. 이제 바다 낚시를 하러 가야 돼. 물론 그전에도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끼가 좋으면 굵은 고기가 문다고 한다. 여전히 훌륭한 낚시가 가능한 화자가 머물고 있는 자연 환경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 거죠. 되나? 좀 체크하고 넘어가고. 사수, 지난밤 눈이 그친 후에 경치가 달라졌구나 하면서 자, 별표 쳐놓자. 사수 별표. 눈이 그친 후에 경치가 달랐다는 얘기는 온 세상이 뭘로 덮인 거야? 눈에 덮인 상태를 말하는 거야. 됐지? 그 전까지는 분명히 가을이었으니까 단풍으로 물들어서 형형색색,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아름다웠겠지만 지금은 눈이 덮여서 온 세상이 흰 빛으로 뒤덮인 상태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 앞에는 이것도 원문으로 쓸게요. 앞에는 만경 유리, 뒤에는 천, 첩, 옥, 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일단 이렇게 대꾸법인 거는 너무 쉬우니까 선생님이 써드릴 거고요. 만경 유리는 무슨 뜻이냐면 저기 써져 있는 풀어주는 그대로 유리처럼 넓고 맑은 바다. 그리고 천척옥산은 만겹의, 천겹의 겹겹 위에 있는 배고 같은 산이야. 자, 두 개의 표현상 특징을 찾아봐. 숨어 있는 거야. 찾아봐. 두 개가 더 있어. 선생님 말 안 한 거. 뭐가 있을까? 보이니? 보이는 사람. 한번 던져봐. 뭐라고? 오, 맞아. 색채 대비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바다는 무슨 색? 푸른 바다와 천첩의 옥이잖아, 옥. 옥은 무슨 색? 백옥같이 흰색이. 지금 눈 내렸다며, 아까.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는 거잖아. 눈에 흰색이야. 그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사수를 보고 색채 대비를 통한 자연물의 묘사,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잖아. 앞에서 우리가 뭐 붉은 꽃과 푸른 잎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색채 대비지만 이건 숨어있는 색채 대비니까 잘 챙겨주시고. 오, 잘했어. 나이스. 하나 더. 참고로 이것도 대비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풀어버릴까요? 자, 만경유리는 어디를 본 거냐면 바다를 본 거야. 화자는 지금 여전히 배를 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바다를 수평으로 바라보는 거지, 지금. 수평. 그런데 옥산을 보는 건 솟아있는 산을 보는 거잖아? 수직. 수평적 이미지와 수직적 이미지의 대비도 있는 거야, 지금 이건. 그렇죠? 이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색채 얘기, 수평, 수직, 푸른색 흰 게 색채 대비. 두 가지 대비라는 포인트 잘 잡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꾸법이 같은 당연한 건 말고요. 알겠죠? 잘 챙겨 놓으시고. 그래서 그만큼 뭐하다, 예쁘다. 그러면서 신선의 세계인가 부처의 세계인가 아무튼 인간 세계는 아니구나. 이런 세상을 보면서 신선의 세계인지 부처의 세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not 인간 세상, 이런 거로 말하며 화자는 인간 세상을 초월하는 듯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자연의 흠뻑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됐죠? 여기까지 사수 정리하면 돼요. 사수 중요한 수조였습니다. 오수 갑니다. 그물 낚시 잊어두고 백전을 두드린다. 봐봐. 그물 낚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무슨 얘기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요. 옥 얘기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낚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앞바다를 건너려고 몇 번이나 헤아려 보았는가. 화자도 지금 조금 먼 바다까지 나가서 제대로 된 낚시도 한번 즐겨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참고로 지금 이 사람은 돛담배를 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 느닷없는 된바람이 혹시 안 불어올까? 그러면 된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된바람은 호되게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좀 강한 바람일 거야. 그럼 강한 바람을 왜 기다리는 걸까? 조금 더 먼 바다로 가고 싶어서. 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인 거죠. 어차피 배 한번 타고 나왔으면 조금 먼 바다까지 가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네? 같은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육수로 넘어갑니다. 자러 가는 까마귀를 몇 마리나 지나갔느냐. 자, 까마귀 얘기가 나왔는데 까마귀는 그러면 검은색이니까 뭐시기 아니에요.
그냥 까마귀는 여기서는 새의 상징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새가 돌아가고 있는 거지. 왜? 잘어요. 왜겠니 얘들아? 석양이 질 테니까 지금 육수잖아 얘들아. 해가 지면 새들도 자러 들어가겠지. 됐니? 그런 상태에서 앞길이 어두우니 저녁 눈이 잦아졌다. 어두움이 몰려오고 있다. 뭐예요? 황혼. 눈이 막 오고 있다. 현재 기상 상황, 자연 상태 말해주며 아합지를 누가 쳐서 치욕을 씻었던가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 하사의 장면들처럼 자주는 등장하지 않는 조금 다른 얘기하는 장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까마귀 나는 겨울날의 풍경을 보니 우리나라의 치욕이 조금 떠올라. 그걸 씻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고 하는 오케이, 현실적인 면모도 좀 보인다. 그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동사 7번. 여기는 거의 뭐 밈덩어리입니다. 상징적 시어들의 덩어리 구절이에요. 됐죠? 자, 붉은 빛과 푸른 빛의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데 붉은 빛과 푸른 빛의 절벽이 마치 병풍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주둥이가 크고 비늘이 가는 물고기를 낚거나 못 먹거나 물고기를 낚는 거나 오와 못 낚거나 상관없다. 오케이? 내한테 중요한 건 외로이 떠있는 배 위에서 자 조심하셔야 된다. 너 외로운 배지 지금 이게 요거 주의. 외롭게 떠있는 배 위에서 도롱이 삿갓만 있으면 돼. 참고로 도롱이랑 삿갓은 또 왜 필요한 거겠냐? 지금 눈 오잖아. 눈 오니까 기상이 안 좋으니까 몸을 가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롱이는 양반들이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닙니다. 작업복이에요 이건. 그런데 자 그럼 다시 정리.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물고기 낚시를 하고 있지만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 중요한 건 이러고 있기 때문에 흥이 난다는 사실이 중요해라는 거잖아. 그러면 정리하자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외로운 배라고 하는 걸 감정이입에 객관적 상관을 이러시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런 데다가 뭐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면 안 돼. 여기서 외롭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너무 슬프고 혼자 있어서 괴로워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한적한 느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시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어는 외로운 배에서 도롱이 삿갓만 가지고도 흥을 느끼고 있다고 화자가 서술했으니까 이걸 흥이랑 연결해야 되니까 인 거야. 그래서 이 외로움 같은 시어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7수 받고요. 8수 갑니다. 쓸 자리가 또 없네. 자, 8수 별표. 8수도 별표. 물가의 외로운 소나무 혼자 있으시간가 또 뭘 말하고 싶은지 일단 감 잡히죠. 외로운 소나무. 뭐 긴 설명 필요 없어. 여기서 외롭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슬픔의 부정적 정서의 외로움이 아니야. 그러면서 험한 구름 원망하지 마라 세상을 가리운다. 험한 구름이 있는데 얘들아 구름의 일반적인 속성은 뭐냐면 간신배 같은 거 그치? 눈을 내리는 것 뭔가 가려버리는 것 부정적인 거야 맞아? 근데 여기서는 험한 구름을 뭐 하지 말래? 탓하지 말래. 이유가 뭔데? 세상을 가려주니까. 그럼 얘들아 또 여기서 무슨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 유명한 속세와의 거리감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구름이 험하게 꼈다는 얘기는 두텁게 꼈다는 뜻일 거야. 이 두텁게 낀 구름 덕분에 우리는 속세로부터 오는 모든 시각 정보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어. 너무 좋아라고 말하는 거니까 험한 구름은 긍정의 대상이야. 됐어? 다음 종장도 마찬가지. 파도 소리 싫어하지 말아요. 또 원문에는 파랑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문으로 써드릴게요. 파랑성 싫다고 말하지 말아라. 염치 말아라고 원래 원문장은 돼 있어. 파랑성 싫다고 하지 말아라. 싫어하지 마. 왜?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속세의 시끄러운 소리를 막아주니까 또 속세의 거리감. 그러면 파랑성도 시끄러운 거니까 이 시끄러운 건데 부정적인 동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지? 그러면 이 팔수는 결국 아까 사수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르게
시어의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를 내서 너희들을 낚기에 굉장히 편안한, 낚기에 좋은 어떤 함정 포인트들이 상존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시끄럽다, 외롭다, 뭐였었죠? 험하다 이런 단어를 보고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하지 마실 것. 알겠죠? 문맥적 의미를 봐야 돼.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단절된 삶을 말하는 것이다. 구수랑 십수는 편의상 여기다 쓸게요. 좀 뜬금없지만. 구수. 창조 오도를 옛날부터 말하더라. 근데 이 창조 오도라고 하는 건 신선이 사는 세상을 말해요. 사람들은 옛부터 신선이 사는 세상을 말하곤 했지. 칠리의 여울에서 양피 옷을 입고 낚시하던 엄자릉. 또 강태공의 3600여일의 낚시질은 손꼽을 때 어떠하였는가라고 말했는데, 자, 요것만 기억하자 얘들아. 지금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오나라 초나라 파트랑 똑같아요. 지금 이것도 다 고사를 인용한 건데, 이때 등장하는 고사들은 전부 다 낚시와 관련된 고사들이야. 특히 여러분들 강태공은 또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나이 70이 먹도록 기다리고 있었잖아. 오케이? 그 정도로 낚시를 오랫동안 해왔었던 사람인데, 지금 화자가 말하고 싶은 건 그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은 어떠한가라고 묻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작품이 자부심과 만족감으로 가득한 작품인 걸 안다면 이 말의 의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난 전혀 꿀림이 없어. 난 지금 여기가 너무나 좋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되시죠? 여기서도 만족감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어떠하였는가 라고 말하는 서리법은 강조의 의미고요. 그 서리법의 강조를 통해서 오히려 뒤집어서 화자 자신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잡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품을 읽으면서 일관되게 얘기가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 오케이? 속세와의 거리감이라는 단어라든가 자연 친화적 정서라든가 낚시, 가홍의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뽑아내시면 되고. 자, 마지막 10수 마무리합시다. 날이 저물어 간다. 편히 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가는 눈 뿌린 길에 붉은 꽃 흩어진데 흥겨워하며 걸어가면서. 자, 봐봐. 눈의 흰색과 꽃의 붉은색. 흰색과 붉은색의 무슨 대비? 색채 대비를 통해서 또 역시 선명한 인상을 부여하고 있다. 맞죠? 아마 이 꽃은 뭐 매화꽃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눈 비치는 달빛이 서쪽 봉우리를 넘을 때까지 소나무 창에 기대어 있자. 뭐 하겠다고? 나는 이 달이 다 저물어서 날이 셀 때까지 창문에 기대어 그 풍류를 즐길 테요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오케이. 화자는 풍류를 노래하고 있어. 자, 그래서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을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길죠? 근데 솔직히 선생님이 한 수 한 수 따져봤을 때 설명하는데 1분도 안 걸린 시도도 좀 있었습니다. 그죠? 물론 설명이 길게 필요했던 시도도 있었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좀 길게 했던 시도들을 위주로 복습 작업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나오면 되게 당연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게 보실 것. 두 번째, 선생님이 어부사시사가 만약에 선택되면, 참고로 이거 어부사시사 만에 하나라도 구모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 수능 출제 가능성 아주 높은 작품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전수를 다 본 거야. 아시겠죠? 나중에 우리 아마 모의고사 풀게 되면 이 지문의 원문 버전도 보게 될 거야. 그럼 원문 버전을 봤을 때 선생님이 오늘 속도를 위해서 전수를 다 한자 아닌 현대 어역 버전으로 봤지만 한자 버전으로 봤을 때도 익숙할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그래서 힘들어. 고전시가 끝냈습니다. 고전시가 끝냈는데 거의 2시간 반이 걸렸네. 자, 미안해요. 못 쉽니다. 일단은 현대시 2편 또 바로 이어서 갈게요. 이것도